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캐스터 박찬입니다.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2024-25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해 중요한 빅매치 일정을 시작합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했던 돌풍의 팀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로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이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출격해 골잔치를 벌일 수 있다는 현지 언론의 기대와 전망이 모이고 있는데요. 세부 기록과 최근 경기의 전술적 포인트를 통해 프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 일정의 시작을 토트넘이 장식하게 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4월 13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 여러분들이 이제 저녁 식사 하시고 정말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시간대에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그 이후의 경기 일정들도 좀 소개해드리면 리그 우승 경쟁 중인 맨체스터 시티가 같은 날 밤 11시에 루턴 타운과 경기하고요. 황희찬 선수는 아직도 회복을 못했어요. 울버햄튼이 또한 같은 시간에 노팅엄 포레스트와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4월 14일 일요일 새벽으로 넘어가서 1시 30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현재 6위 팀이 본머스와 원정 경기를 치르고요. 우승 경쟁 중인 리버풀이 일요일 밤 10시에 크리스탈 팰리스와 홈 경기, 그리고 현재 선두를 지키고 있는 아스널이 4월 15일 월요일 0시 30분에 에스턴 빌라와 홈 경기를 치르는데, 현재 토트넘과 승점이 같은 에스턴 빌라가 아스널과 원정 경기라는 어려운 일정을 치르기 때문에 토트넘이 확실히 조금 4위 자리를 굳힐 수 있는 그런 경기다. 이번 경기 반드시 또 이겨야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안정적으로 이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성적을 보면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이제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연패를 당하다가 최근 흐름은 좋아졌습니다. 예, 게다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 시소 게임 끝에 4대3의 승리를 무려 수적 열세 10명이 뛰면서도 만들어냈다라는 그 경기를 바탕으로 최근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요. 에버튼을 상대로 한 1대1 무승부는 아쉬웠다고 볼 수 있겠지만 최근 좋은 기세였던, 특히 토트넘을 3대0으로 꺾었던 풀럼을 원정에 가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기세가 좋은데, 반면에 토트넘 역시 그렇지만 이제 풀럼전 패배 이후 최근 똑같은 기록이에요. 네. 2승 1무. 뉴캐슬과 이제 순서도 똑같게 이제 무패를 3경기째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뉴캐슬 입장에서 솔직히 이제 토트넘이 직접적인 경쟁 상대는 아니거든요. 냉정히 이제 뉴캐슬의 승점 차이 현재 8위이기 때문에 토트넘이랑 13점이나 나잖아요. 이거를 뒤집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 6위로 유로파리그 진출을 노리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는 승점 차이가 2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뉴캐슬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를 잡고 이제 6위까지 올라가겠다. 유로파리그 진출은 해내겠다. 약간 이런 의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토트넘이 이제 풀럼에게 패했고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뉴캐슬은 토트넘이 어려워했던 팀들을 상대로 또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토트넘이 최근에 이제 이긴 경기가 다 홈 경기 승리예요. 네. 홈에서는 3연승 중이긴 한데 원정 경기에선 특히 풀럼전이나 웨스트햄전 이기지 못한 상황들, 원정에서 약한데 이번 경기가 또 뉴캐슬을 적진에서 상대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조금 쉽지 않은 일정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뉴캐슬이 이제 최근 홈에서 5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2승 3무를 기록하고 있고요. 맨시티전에서 유일하게 좀 패했는데 이후의 흐름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2024년 들어서 8승 3무 5패 중에 홈 경기는 한 번밖에 지지 않았다. 특히 네. 그 경기도 맨시티를 상대로 접전 끝에 2대3으로 졌기 때문에 뉴캐슬이 홈에서 강하다. 특히 실제로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 모이는 뉴캐슬 홈팬들의 응원 열기가 다른 어느 곳보다 더 강한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분명히 토트넘이 좀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양 팀의 장단점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슷한 측면도 있네요. 예, 보시면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스루볼을 통한 공격에 능하다. 근데 이 점은 토트넘의 강점이기도 한데요. 다만 뉴캐슬도 토트넘처럼 수비적인 약점들이 있어요. 상대의 중거리 슈팅에 이제 실점하는 부분들이나 또 스루볼에 강한데 스루볼로 실점도 많이 한다. 상대의 기술 좋은 선수들을 막지 못하고 상대의 역습 공격에 특히 취약하다라고 하는데, 토트넘이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이후부터는 역습 축구가 아니라 점유 축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공격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즉 뉴캐슬을 상대로 좀 난타전 양상, 서로가 수비보다는 공격에 방점을 두고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비슷한 스타일로 좀 재밌는 화끈한 축구를 할 거다. 즉 양팀 모두 득점하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캐슬이 이제 최근 경기에서 어떤 장면에서 실점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에버턴전에서는 이제 박스 안에서 좀 쓸데없는 반칙을 하면서 페널티킥을 허용했습니다. 예, 폴 더메 선수의 파울이 있었는데 뉴캐슬의 수비 라인이 최근에 많은 부상자로 인해 흔들리고 있고 특히 베테랑 선수들이 많이 이탈하면서 불필요한 파울, 특히 상대의 기술 좋은 선수를 막는 과정에서 거칠게 대응하다가 페널티킥을 내준 상황들이 꽤 있어요. 실제로 이제 손흥민 선수도 지난 전반기 뉴캐슬전에 페널티킥으로 골맛을 받고, 현재 토트넘에서는 이제 해리 케인이 떠난 이후에는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 1번 키커거든요. 이번 경기도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내서 자신의 득점을 추가하고 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에서 좀 순위를 끌어올릴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있을 수 있겠죠. 네. 세트피스 상황에서 박스 안에서 몸싸움할 때 좀 적극적으로 싸워준다면 뉴캐슬 수비수들의 좀 허슬 플레이를 유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뉴캐슬 실전 패턴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장면이 이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 21분 장면인데요. 지금 보면은 최종 수비 라인이 많이 올라와 있죠. 저 뒷공간을 파고드는 패스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뚫렸어요. 예, 이 파케타 선수의 로빙 패스를 받은 안토니오의 슈팅이 들어갈 때 너무나 쉽게 뉴캐슬의 뒷공간이 열렸다. 이런 플레이는 토트넘에서 메디슨이나 포로 같은 선수들이 찔러주고 손흥민 선수가 달려 들어가서 1대1을 해결하는 그런 장면과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역시 뉴캐슬을 상대로 토트넘이 충분히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계속해서 웨스트햄전 장면인데 전반 추가 시간이었습니다. 박스 안에서 웨스트햄의 좀 유기적인 플레이들이 나왔거든요. 측면에서 패스 연결을 시도했고 그리고 이제 쿠두스 선수가 이제 오른발 슈팅을 때리면서 또 득점을 해냈는데요. 보현 선수와 쿠두스의 아주 환상적인 연계 플레이가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이런 플레이, 그러니까 꺾어 빼주는 공을 이제 바로 때리는 것도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플레이고 네. 클루세스키가 들어오든 혹은 존슨이 뛰든 베르너가 뛰든 들어가서 뒤로 빼주는 패스 이런 것들을 잘하고 이게 토트넘의 최근 공격의 특징이잖아요. 뉴캐슬의 수비 라인의 약점을 공략하는 이런 포인트가 토트넘의 공격의 장점과 여러모로 겹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정말 토트넘이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뉴캐슬도 이제 뒷공간을 내주면서 실점하는 장면도 웨스트햄전에서 보였는데요. 쿠두스 선수가 이제 상대팀 코너킥에서 얻어낸 볼을 끊어내서 전방으로 빠르게 측면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서 들어가는 보현 선수에게 패스 연결했는데 자 이것이 이제 득점으로 또 이어졌거든요. 네, 이런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속한 역습에 좀 약한 뉴캐슬인데 뉴캐슬의 수비 라인이 기본적으로 속도가 느려요. 즉 빠른 선수 존슨, 손흥민, 베르너 다 빠르잖아요. 네. 이 선수들이 우다다다다 뛰어가면서 충분히 뉴캐슬의 골망을 흔들 수 있는 많은 장면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토트넘이 무실점 경기를 거의 못하고 있다. 즉 뉴캐슬이 이렇게 골을 많이 내주긴 하는데 또 골도 많이 넣는 팀이다. 요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풀럼전에서 뉴캐슬의 득점 패턴인데요. 이 앤서니 고든스 선수가 측면에서 크로스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수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저기서 이제 헤딩 공방전이 펼쳐졌는데 뒤로 흘렀어요. 그리고 저 볼을 잡아서 쉐어 선수가 슈팅을 가져가면서 선제골을 기록했어요. 예, 덴번의 헤더 연결도 좋았고 그러니까 이제 뉴캐슬 수비 라인이 속도는 느리지만 높이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헤더 경합에서도 앞설 수 있고 토트넘이 사실은 이 높이의 경합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면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장면들 조심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헤더 경합을 더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크로스가 안 올라오게 자르는 게 중요하다. 왜냐? 빠져나왔을 때는 포로 선수가 몸을 던져봤자 키가 작고 반더벤은 키가 크지만 헤더 경합이 유일한 단점으로 꼽히고 로메로 같은 경우 혼자 뭐 헤더 경합을 한 명, 두 명 막을 수 있더라도 3자의 움직임까지 커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크로스를 안 내줘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뉴캐슬이 이제 에버턴전 득점 장면인데 이 장면은 전반 15분 장면이었거든요. 왼쪽 측면에서 반스 선수가 지금 패스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이삭 선수가 전방으로 파고들면서 수비수 사이를 파고들었잖아요. 그리고 돌파해서 득점까지 가져갔어요. 중요한 점은 이제 최근에 뉴캐슬이 부상자가 굉장히 많은 가운데 복귀한 하비 반스가 정말 좋은 컨디션과 기술력과 득점 창출력을 보이고 있고 이삭 선수는 결정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뒷공간이 무너지는 라인이 높은 축구를 하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상태에서 반스라든지 뭐 고든이라든지 이삭 같은 선수를 주의하지 않으면 정말 많은 골을 내줄 수 있다. 뭐 그런 점에 있어서 두세 골을 넣어도 두세 골을 내준다면 또 못 이길 수 있잖아요. 무승부의 가능성을 많이 점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면들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뉴캐슬의 득점 패턴을 보면은 이제 비슷한 장면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웨스트햄전 83분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이제 이삭 선수가 볼을 받는 게 아니라 이삭 선수가 침투 패스를 했어요. 그리고 안쪽에서 수비 라인과 경합하던 반스 선수가 배우 침투를 가져갔고요. 그리고 동점골을 또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삭이 앞에서 골만 잘 넣는 게 아니라 뒤로 빠져서 본인이 미끼 역할도 해서 패스도 잘 주고 반스가 왼쪽 공격수로 주고 뛰고 있는데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오른쪽 뒤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속도들을 커버하는 데 있어서 또한 토트넘이 최근에 이제 투명 미드필드 위치에서 비수마의 수비 커버가 좀 아쉽다. 그리고 사르가 너무 많이 공격에 올라가다가 뒷공간이 열린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최근 경기에서는 후반전에 특히 이제 벤탄쿠르와 호이비에를 투입하면서 좀 배후를 좀 안정적으로 지키는 전술 변화가 있었잖아요. 이번 경기 뉴캐슬을 상대로는 또 그런 변화를 처음부터 가져가는 게 어떨까. 최근에 경기력이 좋고 수비력이 좋은 호이비에르 선수를 좀 중용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네, 뉴캐슬은 이제 이삭, 반스, 고든 이런 선수들의 이제 연계 플레이 득점이 상당히 좋은데요. 웨스트햄전 이제 90분 장면 역전골이 터져 나오는 장면이었는데 자, 이 장면도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고든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반스가 중앙에서 가운데로 스위칭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 명의 공격수들이 위치를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정말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이 중거리 슈팅도 정말 날카로웠거든요. 토트넘 선수들이 이 수비적인 면을 경계하지 않는다면 정말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반기 대결에서는 토트넘이 4대1로 크게 이겼습니다만 상대 전적은
기억을 보면은 굉장한 호각지세요. 예, 말씀드린 대로 양 팀의 공격력이 한 번 터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토트넘이 4대1로 이겼지만 저번 시즌 후반기, 즉 작년에 있었던 한 번의 경기 뉴캐슬 원정에서는 뉴캐슬이 토트넘이 6대1로 이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팀이 불 뿜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다만 이제 양 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프리미어리그 기준 57경기 맞대결이 있었는데 토트넘을 기준으로 했을 때 25승 8무 24패. 굉장한 호각이거든요. 뭐 최근 6경기로 보자면 토트넘이 3승 2무 1패로 우세하긴 하지만 이 기록은 뉴캐슬이 이제 사우디 자본이 들어오기 전의 기록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사우디 자본의 투자로 강해진 이후에 뉴캐슬은 지금 토트넘과 아주 대등한 전력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골이 터져 나왔고 최근 5경기는 모두 이제 승패가 결정이 되는 명승부가 나왔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뉴캐슬을 상대로는 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8승 2무 5패 5골을 기록했고 4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오른쪽 표를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던 경기는 다 이겼어요. 예, 무엇보다 이제 득점왕을 차지했던 2021 시즌에는 2경기를 다 이기면서 2경기에서 모두 골맛을 보기도 했고 또 당장 올 시즌 전반기 4대1 대승 때 거의 원맨쇼였어요. 네. 1골 2도움으로 3개의 공격 포인트를 손흥민 선수가 올렸던 바가 있고 또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도 뉴캐슬을 상대로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 개인 통산 뉴캐슬전 10호 공격 포인트를 달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기록들, 대기록을 달성할 수 있는 흐름이고 또 손흥민 선수가 유럽 경력 통산 97도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전반기 뉴캐슬전에 2개의 멀티 도움을 올렸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도움을 여러 올리게 된다면 통산 100호 도움도 가까워질 수 있고 여러모로 손흥민 선수에게는 좋은 기억도 있고 또 좋은 그 기회가 열릴 뉴캐슬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기 맞대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왼쪽 윙포드로 출전해서 91분을 소화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골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맹활약이 있습니다. 예, 이때는 히샤이성 선수도 좋은 컨디션을 보이면서 최전방에서 이제 2골을 기록했던 바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히샤이성 선수가 부상 이슈를 통해서 뭐 출전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으로 갈 것 같고 이제 베르너와 존슨이 함께 공격의 호흡을 맞출 것이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전반전 26분 장면인데요. 포로 선수가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우도기가 이걸 받아서 손흥민에게 연결했고 손흥민 선수가 돌파 후에 왼발 크로스를 시도했죠. 여기서 이제 트리피어 선수를 개인 1대1 덱에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도기가 밀어넣기만 하면 되는 정말 밥상을 차려준 골로 어시스트를 기록했었습니다. 네, 자 38분에 또 추가골이 나오면서 토트넘이 좀 쉽게 갔는데 자 이 장면은 옛 동료인 트리피어 선수를 손흥민 선수가 멋지게 제쳐내면서 완전히 측면을 무너뜨린 장면이죠. 네, 2번 연속으로 이렇게 비슷한 돌파를 성공했기 때문에 뉴캐슬 수비수들이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위력을 손흥민 선수가 보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후반전 60분에 또 한 골을 추가하면서 토트넘이 3대0으로 앞서갔는데요. 포로 선수가 롱 패스를 시도했고 히샬리송 선수가 박스 근처에서 아주 가볍게 터치한 이후에 득점을 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뉴캐슬의 수비 뒷공간이 좀 많다 보니까 라인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에 토트넘이 짧게 원터치 패스, 투터치 패스 이렇게 논스톱 패스만 가는 게 아니라 시원시원하게 또 될 때는 되거든요. 네. 이런 면들을 이번 경기도 노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83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골키퍼를 제치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포로의 패스가 좋았는데 포로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도 좋은 활약을 좀 맞춰준다면 지금 뭐 최근 경기도 뉴캐슬이 이렇게 뒷공간이 무너지고 스루 패스 한 방이 무너지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잖아요. 이런 장면들이 나온다면 또 손흥민 선수가 그냥 그걸 골로 넣거나 아니면 페널티킥을 얻을 수가 있다. 다만 이 경기에서 토트넘이 이제 무실점으로 이길 수가 있었는데 후반 추가 시간 1분에 손흥민 선수를 이제 빼면서 유망주인 돈리를 투입을 했거든요. 손낙골 나가자마자 토트넘의 이제 공격 위협이 줄어드니까 뉴캐슬이 한 골을 만회했었는데 주목할 점이 이때 뉴캐슬의 만회골을 이제 어시스트한 게 윌슨이고 득점을 한 게 조엘링턴인데 이 두 명이 다 이번 경기에 부상으로 못 뜁니다. 네, 뉴캐슬은 보니까 이제 부상자들이 상당히 많네요. 예, 토트넘 같은 경우엔 점점 이제 부상자들이 돌아오면서 경기력이 상승하고 있는데 뉴캐슬은 뭐 지난 시즌 뭐 챔피언스리그 진출의 공신이었던 알미론이 장기 이탈해 있는 상황이고 또 유망주 미드필드인 마일리도 부상으로 빠져 있고 무엇보다 수비 라인의 핵심인 보트만이 또 부상에서 돌아오지 못한 데다가 베테랑 수비수인 러셀스도 최근에 부상을 당했고 또 말씀드린 지난 토트넘전에 득점을 합작했던 윌슨과 조엘링턴도 결정력이 좋은 스트라이커 그리고 박투박 미드필더가 빠진 데다가 비록 전반기에 손흥민 선수에게 털리긴 했지만 트리피어가 또 빠진 것은 네. 뉴캐슬 입장에서 거의 뭐 주전 자원 절반 이상이 지금 빠진 상태다. 즉 전반기에 토트넘이 뉴캐슬을 4대1로 이길 때보다도 전력이 더 약화됐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포베 승부 예측을 보면은 토트넘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만 좀 팽팽하게 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경기가 뉴캐슬의 홈에서 열리고 뉴캐슬은 홈에서 강하고 토트넘은 원정에서 약한 편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 원정이 뉴캐슬이 멀어요. 영국의 북동부 지역에 있기 때문에 389km 정도. 그러니까 네. 우리로 따지면 뭐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거리니까 그런 거리를 감안하더라도 원정팀이 토트넘의 승리 확률이 39%, 무승부 29%, 뉴캐슬이
32%라는 것은 토트넘의 객관적 전력이 확실히 앞선다라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네, 풋볼 리스퍼의 승부 예측은 2대2 무승부네요. 예,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이 원정에서 약하고 뉴캐슬이 홈에서 강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원정에서 토트넘이 무승부를 거둘 것이다. 뉴캐슬이 못 이길 것이다라는 것인데 승무패 확률 계산을 보면은 뉴캐슬이 36.1%, 무승부 25%, 토트넘 승리가 41.1%에 달하니까 2대2 내지는 3대2 정도로 토트넘이 비기거나 이긴다라고 내다보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겨도 한 2골 정도는 주고 그리고 이제 3골 넣어서 이긴다. 그 얘기는 이제 골이 터지는 안타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고요. 예, 결국엔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이 더욱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뉴캐슬이 최근 공식 경기 홈에서 43경기 중에 36경기를 이겼어요. 어우. 홈 경기 승률이 84%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부진해도 홈에서는 꾸역꾸역 좀 지진 않는다. 그래서 토트넘이 아무리 강세라도 이기진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토트넘이 최근 6번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무승부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상 라인업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보통 뉴캐슬이 말씀드린 대로 많은 자원이 부상으로 빠져 있지만 공격 라인에 이삭, 고든, 반스 이 세 명의 호흡이 굉장히 좋고 또 중앙 미드필드 라인에는 브루노 기마랑이스가 건재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수비 라인 같은 경우에는 덴번과 셰어가 그래도 회복을 해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많이 크라프트나 폴 같은 선수는 주전으로 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롱스태프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허점이 있고 무엇보다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의 속도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충분히 많은 골을 넣을 수가 있고요. 토트넘은 비카리오가 골문 지키고 포로와 이제 우도기의 풀백, 반더벤 로메로 센터백, 메디슨 비수마 사르의 미드필드 라인, 손흥민 베르나 존슨 주전 자원이 다 뛰는 거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토트넘이 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베르너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면서 앞선에서 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 자, 토트넘이 어떤 경기를 펼칠지 궁금한데요. 배당률 분석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캐슬이 홈팀인데 승리가 2.73배. 특히 지난 시즌에 뉴캐슬은 챔스에 나갔고 토트넘은 유럽대항전을 못 나간 팀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배당률이 나왔다. 무승부 3.98배. 토트넘이 원정팀인데 승리가 2.33배라는 것은 토트넘의 전력이 훨씬 더 높다라는 평가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쉬운 경기가 없고 또 원정 경기 뉴캐슬 원정은 어렵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토트넘이 비긴 것도 실패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4위 경쟁에 있어서 승리가 꼭 필요하고 뉴캐슬이 부상자가 워낙 많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또 토트넘이 뉴캐슬전 이후 다음 아스널전까지 휴식기가 너무 길어요. 왜냐면 이제 맨시티가 지금 챔스 경기랑 FA컵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원래 맨시티랑 다음 라운드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연기됐거든요. 푹 쉴 수 있는 일정이 2주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모든 걸 쏟아야 된다. 모든 걸 쏟아서 이겨야 된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손흥민 선수의 골, 도움 다 나오고 토트넘이 이긴다고 과감하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 후 분석과 영국 현지 반응, 손흥민 선수에 대한 모든 최신 소식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